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IT 시장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인텔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 시장을 앞으로도 인텔이 홀로 독차지하도록 다른 플레이어들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에도 역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엔비디아 진영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인텔의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진영, AMD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엔비디아처럼 ARM을 인수하지 않아도, 혹은 인텔처럼 그래픽카드의 경쟁력을 시장에 증명해내지 않아도 이미 AMD에게는 CPU와 GPU 양 분야에 걸친 확고한 기술 역량이 있습니다. 물론 AMD가 가진 이 두 축의 역량이 PC 컨슈머 시장을 넘어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AMD의 옵테론이 25.3%의 점유율을 달성했던 2006년 4사분기 이후로 서버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AMD의 입지는 계속해 약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은 일반 컨슈머 시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장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AMD는 불도저의 발열 이슈로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도 생존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인텔의 재훈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완벽히 점령하는 10년여의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경쟁을 이어나갈 여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리사수의 시대에 이르러 AMD 진영은 다시 본격적으로 이 서버 시장 싸움에 나설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에픽이죠. 현재 3세대 재훈이 발표된 상황이지만 에픽의 3세대 밀란 역시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텔과 AMD 진영의 2세대 이 데이터 센터용 CPU를 비교해보는 것이 그간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더 정확하겠죠. 에픽은 인텔의 재훈을 넘어서는 재훈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코어 개수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페이스와 PCI의 레인의 개수, 메모리 채널 등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영역에서 앞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인터페이스와 PCI 레인의 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CPU 코어가 메모리 그리고 주변 장치와 연결이 되는 이 전체 구조 속에서 메모리의 채널 그리고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이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은 이 시스템의 병력 현상을 줄이고 CPU의 성능을 온전히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은 인텔에 비해 훨씬 더 큰 대역폭과 더 많은 PCI 레인을 갖추고 있죠. 더 넓은 대역폭, 더 많은 주변 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에픽은 거기에 더 많은 코어를 장착하고 인텔에게 빼앗긴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수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해당 관점에서 이 코어 개수의 경우 무조건 많다고 성능이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이야기의 방점을 찍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AMD CPU는 단일 코어의 성능마저 인텔에 근접하거나 혹은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서버,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해당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 CPU가 좌측은 이 재훈 라인업의 최상위권 프로세서이고 우측 역시 AMD 에픽의 최상위 라인업 프로세서입니다. 이 멀티스레드의 경우 AMD의 압승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싱글 코어인데요. 싱글 코어의 경우에도 간발의 차이지만 에픽의 수치가 우세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CPU의 가격은 오히려 재훈 쪽이 2배가량 비싸죠.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시나요? 절반의 가격의 프로세서를 절반의 숫자만 사용해 달성하는 총 4배의 가성비.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높은 코어 성능을 제공했던 2세대 에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긱벤치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벤치마크 툴을 통해서도 혹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텔 측은 데이터 센터와 이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경우 벤치마크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미 모두가 인텔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인텔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생태계 속에서 인텔을 사용해야 했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텔이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겠죠. 인텔의 비교 열의가 지속되는 동안 인텔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종의 선점 효과들은 결국 하나씩 상쇄되어 나가고 이미 시장은 조금씩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서 인텔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에픽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 조금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14나노에서 제조되는 재훈과 7나노에서 제조되는 에픽, 이 공정 차이만으로도 많은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앞서서는 속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 데이터 센터 서버 기업들의 UGB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전력 소모, 발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TDP라는 개념이 있죠. 보통은 이 시스템의 열을 처리해내는 데 필요한 냉각의 최대 전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TDP가 중요한 이유는 냉각 장치의 효율은 상수로 규정되고 결국 이 TDP가 그 CPU의 전력 소모량 혹은 열 발생량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 전체적인 전력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TDP가 낮을수록 UGB가 적게 되는 CPU가 되는데
제온의 최상위 라인업인 이 플래티넘 8280의 TDP는 205W, 에픽의 최상위 라인업인 에픽의 7742가 225W가 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엇비슷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픽 7702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온은 두 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인텔의 9000번대 제온인데 결국 두 개의 제온을 붙였기 때문에 TDP도 2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성능, 거기에 전력 효율도 2배나 좋은 시스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만큼 그대로의 효용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동안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인텔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이유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에픽이 2세대로 넘어오며 구조상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를 꼽아보자면 입출력을 관장하는 이 I/O 다이와 CPU 다이가 분리된 것을 들 수 있는데 CPU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메모리 컨트롤러와 I/O가 다시 외부로 빠져나와 한데 모아놓으면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AMD는 그렇게 빠져나온 빈 공간을 앞선 공정에서 생산된 CPU 코어로 모두 채우게 되면서 전체 코어 개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칩들은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AMD의 커넥팅 기술로 연결되어 있죠. CPU와 메모리, 그리고 GPU를 비롯한 외부 장치들을 높은 대역폭으로 연결해 이 시스템의 병목을 최소화하는 개념인데 리사수 체제의 AMD가 이 데이터 센터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특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부분들은 원래는 속도 저하의 문제로 CPU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옮겨 아예 CPU 구조 속에 자리 잡게 되었었는데 왜 다시 AMD는 해당 부분을 바깥으로 빼냈을까요? 에픽의 CPU 코어는 업계 최신의 TSMC 7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I/O 다이는 이미 충분한 수율 확보가 끝난 글로벌 파운드리의 14나노 혹은 12나노 공정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다이들을 하나의 모듈 안에 담는 기술, 예전에 가제소울에서 함께 정리한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텔의 EMIB라는 기술이죠. 이를 통해 AMD는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 7나노 공정에서 CPU 코어만을 집중 제조함으로써 단기간에 수율을 끌어올리고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파운드리를 활용해 유연성 있는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AMD가 그리고 있는 최종 비전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 성능 저하 없이 시스템 간의 계층 연결이 가능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EMIB를 통해 각 부분을 서로 다른 파운드리를 통해 제조하고 마지막으로 CPU가 아닌 입출력 다이가 구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변화. 이제 AMD가 행하고 있는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에 대해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 패브릭과 입출력 다이가 이 구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변화. 그 다음 단계에는 AMD 버전의 헤테로 컴퓨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PU와 GPU에 모두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AMD의 비전이 완성되는 시간. 2세대 에픽에서 보여준 구조적 변화는 이것을 위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인피니티 패브릭이 인피니티 아키텍처로 진화하는 모습 속에 데이터 센터 시장을 향한 AMD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의 당위성이 보이시나요? 현재 라데온 인스팅트의 최상위 모델인 MI50의 성능 수준은 엔비디아의 A100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제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사실 서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중요한 것은 조만간 이 AMD 진영의 엔비디아 A100에 필적할 만한 데이터 센터용 GPU가 나올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CDNA입니다. 작년 아큐러스라는 코드명을 가진 AMD의 GPU 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엔비디아 GPU의 최상급 라인업인 이 타이탄급의 성능을 내는 해당 GPU에 대한 소식에 한바탕 시장이 떠들썩했었는데요. 바로 이 아큐러스가 아마도 이 CDNA 아키텍처에서 탄생한 AMD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용 GPU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오피셜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추정하는 재원표를 보면 새로운 AMD의 GPU는 엔비디아 A100과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놀랄만한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시나요? CPU 성능은 이미 인텔의 재원을 상회하고 이 GPU가 엔비디아의 A100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순간 AMD 비전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확고한 당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각 개별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획득한 두 개의 역량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시간. 그동안 AMD가 보여줬던 행보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인텔보다 한 발 앞서 더 앞선 표준의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넘치는 수준의 대역폭을 가진 시스템을 구성하며 또 CPU와 GPU 메모리를 비롯한
주변 장치들을 속도 저하 없이 묶고 추가적인 확장성을 부여하는 이 인피니티 패브릭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유, 인피니티 패브릭은 마침내 인피니티 아키텍처로 진화하고 AMD 데이터 센터 비전이 강화되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2020년부터 본격화될 이 데이터 센터 시장 전쟁 양상을 가늠하며 반드시 AMD를 빼먹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이야기는 AMD의 M&A인데, 알테라를 인수한 인텔처럼 AMD 역시 FPGA 기업에 대한 M&A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일링스를 인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소규모의 FPGA 기업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AMD의 비전은 한층 강화되겠죠. 아울러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시장 양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은 인텔이 되겠는데, 이 조만간 출시될 아이스레이크 기반 10나노 제온의 성능, 그리고 그 수급 양상들을 살펴보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 출시될 이 사파이어 레피지의 성패, 향후 전개될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싸움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시장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될지, 아니면 도전자들이 인텔의 파일을 더 많이 잠식해 갈지,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0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키를 쥔 이 인텔의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